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KU KF SBS 센터 EU 센터의 부소장 이재승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많은 또 전문가 분들 그리고 이제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두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세션이 경제 이슈를 다루고 2세션이 안보 그리고 외교 이슈를 다루는 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션 1은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변화와 주요 이슈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유럽 경제 환경의 변화가 과연 2015년 한국이 또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에 어떠한 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보는 그런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기고 처음에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유럽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미국 경제는 상당한 회복세를 이미 거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에 유럽 경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의 동력이라든지 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향후 여러 전망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상당히 비관적 내지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럽 경제의 회복이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위기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컸다라는 점 그리고 회복에 있어서도 그리고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28개국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만 다양한 이 액터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유럽의 정책적인 그런 난관들이 같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발표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들과 두 분의 발표자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럽 팀장을 맡고 계신 강유덕 박사님입니다. 네. 강 박사님께서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연구를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경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유럽 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그런 여러 컨텍스트를 반영하게 되는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8차 유럽 의회에서 눈에 띌 정도로 유럽 회의주의와 또 극우 정당들이 부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또 정치적 내지는 변화하는 이 환경이 정책적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유럽 경제 정책 그리고 이제 회복에 관련된 여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봤을 때 우리가 보다 명확한 유럽 경제 전망을 내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의 오태현 전문연구원이십니다. 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또 시발이 되었지만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런 난제죠. 그리스 위기에 대한 또 전망과 또 그렉시트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재반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두 분의 발표에 또 좋은 커멘트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수원대학교의 윤성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윤성원 교수님은 이 회의실이 굉장히 설지 않으신 상황이시겠지만 여러 이 유럽 관련된 쪽에서 또 많은 지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서는 국제금융센터의 김희대 유럽 팀장님 모셨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 하실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1시간 남짓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발표하실 분들에게 약 15분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15분, 20분 사이에 발표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토론과 그리고 플로어를 오픈해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유덕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유덕입니다. 저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 발표를 함에 있어서 사실 2012년도인가요? EU가 노벨 평화상을 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유로존이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EU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어떤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로운 사회 건설 이런 쪽으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유럽 회의주의가 점차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이제 한 3, 4년 동안 유럽의 경제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이 경기 침체가 유럽 회의주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목차는 간단하게 이제 유럽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배부한 이제 발표 자료에는 이 경제 상황의 점검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 경기 지표를 보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유럽 회의주의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범유럽적으로 있었던 선거가 유럽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요인을 분석하는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유럽 경제 상황을 잠깐 저희가 보면은요. 아까 김웅종 본부장님께서 이제 축사 때 이제 개회사 때 말씀을 하셨듯이 유럽 경제가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경기 침체 그 마이너스 성장이 굉장히 컸었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2년 연속 유럽 경제가 이 재정 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침체가 강도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적었지만 그 기간이라던가 그 여파는 더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장기간의 어떤 저성장이라던가 고실업 현상 그리고 오늘날에는 디플레이 현상에 유로존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출로 경기를 지탱하는 그런 현상들이 2012, 13, 14년까지 발생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3, 14년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가 됐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중반부터는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이라던가 이런 북부 유럽 국가들과 그 다음에 재정 위기가 있었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남부 유럽 국가들하고는 간에는 이 회복 패턴이 굉장히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게 내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 보면은 내수가 굉장히 다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수,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북부와 남부 간에는 이 성장률의 패턴이 지금 재정위기 이후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유럽 재정위기의 그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봐야 될 부분은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실업률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실업률이 낮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급증했고 또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맨 밑에 선에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하락을 하지만 스페인이라던가 그리스라던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은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예 총 고용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고용 수준 자체가 2003, 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고요. 그리스랑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90년대 총 고용 수준으로 퇴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사정이 안 좋은데, 그럼 이 원인은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공 부분의 긴축,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전반적인 내수 침체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저희가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지 유럽 회의주의를 저희가 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크게 주목받는 원인이 이제 결국은 취약국이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로서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행위자를 지목을 하고 결국 그 국가들의 거버넌스 실패가 오늘날의 재정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이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입니다만 이런 그 진단이 재정 위기 이후에 개혁 조치에 이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필연적 귀결, 예를 들어서 환율을 통한 경상수지 불균형 조절이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각국 간의 경상수지라던가 어떤 채무 관계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저렇게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 행위자를 그 원인 제공자를 행위자로 지목하는 이런 그 진단이 결국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정 위기에 따라서 각 국가가 그 위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제 분야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재정 위기가 부채 위기라고 본다면 국가의 채무,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그다음에 가계 부채 이렇게 세 가지 층위의 채무를 결국은 조정을 해서 줄여야지만 이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긴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률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켜서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어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서 이 국가들이 개혁 조치를 펼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재정 긴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여기 나타난 6개의 국가는 사실은 이제 남유럽 국가 플러스 유로존을 총체적으로 본 이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세입 마이너스 세출, 그래서 기초 재정 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출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그리스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보면은 상당한 수준의 긴축 정책을 통해서 기초 재정 수지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데 정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공 부분의 예산을 감축하고 그 부분의 고용을 동결한다거나 인원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조치를 필 수밖에 없는 어떤 뼈를 깎는 어떤 공공 부분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적 절하라고 불리는 그 임금을 깎아내리는 정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단위 노동 각국의 단위 노동 비용이 2008, 9년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 점선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한국의 단위 노동 비용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T는 이제 이 분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외환위기 있었을 때 한국도 굉장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임금이 감소했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하면서 계속 임금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 유럽 국가들 보면은 굉장히 장기화돼서 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노동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감소하는 걸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일랜드, 스페인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을 감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그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고실업이고요. 공공 부분의 고용 감축 또는 동결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극도의 어떤 내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이 빨간색 선이 경상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인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됐던 나라들인데, 이 경상수지를 2013, 14년에 와서는 플러스로 만들 정도로 굉장한 내핍 과정을 겪었고요. 이 과정에서 당장 수입이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은 이제 경쟁력을 조금 회복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데는 내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유럽 회의주의가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원인이 행위자 잘못이냐, 아니면 유로존이라는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유럽 회의주의가 확산될 수 있고 아니면 확산 안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행위자 잘못으로 보는 거는 EU 집행위원회라던가 제 생각에는 독일 쪽 이쪽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되고요.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로 보는 건 남유럽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이 앞으로 EU 운영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회의주의,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회의주의에 대한 고찰인데요. 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럽 회의주의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이제 영국의 EU에 대한 반대를 지칭하면서 나타났는데, EU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모든 형태의 반대를 지칭하고 있고요. 주로 극우 정당과 극자 정당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둘은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지만 EU 통합에 대해서 회의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유로셉틱 정당 중에 상당수는 극우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그 극우 정당들의 득표를 보면은 거의 공통적인 게 유럽 재정 위기 이후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재정 위기 이후에 거의 역대 최고의 그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그 극우 정당들의 최고 득표율 기록을 경제 변수, 경기 침체라는 변수를 통해서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차 유럽 의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는데요. 8차 유럽 선거는 작년 5월에 실시됐습니다. 근데 왜 유럽 의회 선거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었냐면요. 일단 이 유럽 의회 선거 자체가 유럽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인식되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컨 오더 일렉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 득표율도 낮고 집권당에 대한 중간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논리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회원국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요. EU 차원의 공통 요인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럽 의회 선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전체 선거 결과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저희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 저 EPP라고 하는 유럽 국민당 중도 우파가 물론 1위를 차지했고 과거에도 이제 항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보시면은 이 지지율 자체가 2009년에 있었던 7차 유럽 의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감소했고요. 반면에 여기서 지지율이 증가한 정당은 ECR, 그러니까 유럽 회의주의를 표방하는 그 정당들의 모임이 과거에 7.4에서 9.3%로 득표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그 의석수가 31석에서 48석으로 이제 증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시리자 같은 정당이 이제 그 유럽 통합 좌파 정당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도 득세를 하면서 35석에서 52석으로 의석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그 프롱나시오날 국민전선이나 영국의 독립당,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의 시리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소수정당, 국내에서는 3위 이상 차지해 본 적이 없는 정당이었는데 득표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수위 정당으로 부상했다.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프랑스와 영국에서 극우 정당인 이제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이 1위의 득표율로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됐었고요. 집권당인 사회당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국회의석을 한 석도 보유하지 못한 영국 독립당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10% 이상 득표율 증가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보수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 노동당 거의 양당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1906년 이래에 제3의 정당이 1위에 오른 거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영국에서는 이제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13석을 갖고 있던 이 독립당이 24석으로 의석이 늘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가 득세하기 시작을 해서 14년에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결국 올해 1월 초에 그 그리스 총선에서는 또 1위를 차지해서 결국 이제 그리스 정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급진 좌파 정당이 결국은 정권을 갖게 된 이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고요. 덴마크, 핀란드 이런 쪽에서도 극우 정당, 유럽 회의 정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한다거나 의석수를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유로화 유지를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 이 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고요. 그다음에 극우파 정당도 그 독일 헌정사상 최초로 그 유럽 의회에서 그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거 결과를 좀 저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요인들을 좀 보고자 했는데요. 왜 그렇다면 유럽 회의 정당이 약진하게 됐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EU 유로존의 개혁이 개별 국가의 정책적 재량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갔고요. 뭐 긴축 재정 준칙을 강화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정책 주권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유럽 통합에 대한 반감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네 나라에 이제 EU 또는 뭐 IMF 이렇게 들어와서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기네가 구조 금융을 받지 않더라도 결국 남의 나라의 구제 금융에 대한 재정 부담을 이제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제 금융 국가 아니면 지원국 모두에서 유럽 통합 자체에 대한 회의주의를 유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떤 여론조사를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 2003년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요 파란색 이미지가 그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답변한 그 유권자 수거든요. 그런데 쭉 점점 내려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도 점점 내려오고 영국은 물론 옛날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EU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의 변화와 EU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많이 높아진 나라에서 EU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 회의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국가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는 공통적으로 과거와 달리 실업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국민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 이전과 이후의 그 신뢰도의 차이인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신뢰도가 대폭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나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은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서 EU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는데 문제는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EU 통합에 대한 어떤 지지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그 유럽 회의주의 국가정당 12개국에서 14개 정당을 선정을 해서 그 나라의 실업률의 변화와 그 정당들의 득표율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 플러스의 양해 관계가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그리스를 저희가 제외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선명한 양해 관계가 성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의회의 어떤 정치 그룹에 대한 득표율 변화를 보니까 여기서도 그 플러스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를 제외할 경우에는 이 관계가 좀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EU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당 득표율 간의 관계를 보니까 EU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나라일수록 유럽 회의주의 국내 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국내 정당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의 정치 그룹의 득표율 변화를 살펴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좀 신뢰도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라던가 이탈리아 같이 이런 극단에 위치한 나라들을 점점 빼가면서 분석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양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실업이라던가 경기 침체가 유럽에 대한 EU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대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유럽 회의주의의 정당이 득세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2분 정도 이제 후속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렇다면 유럽 의회에 회의주의 정당이 많이 진출했다고 해서 유럽 의회의 의정 활동이 변화할 것인가를 저희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이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70% 이상의 의원들이 유럽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정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주 첨예한 안건 한 명이 더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안의 그 통과와 그 불통과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있어서는 이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슈들은 2014년도에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수년간 추진할 핵심 법안 내용들을 이제 열거해 놓은 건데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범위한 개혁 과제가 산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 회의주의 정당들이 이제 득세하는 거는 그들의 의정의 영향력이 개별적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유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유덕 팀장님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중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로화 위기라든지 이 유럽 경제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또 해법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냐 아니면 시스템 외적인 그런 문제냐 그 두 가지의 갈등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요소들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실은 그리스의 그 위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 발표 두 개를 다 이어서 하고 사실 두 주제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 두 개를 이어서 하고 그 두 번째 발표 이후의 토론을 또 묶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희 오태현 전문연구원 모시고 그리스 문제, 그리스 위기의 재현과 향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팀의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위기의 재현과 향후 전망 굉장히 요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또 독일 정부한테 뭔가 나치의 어떤 전범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또 요구한다든가 또 이제 이민자를 갖다 다 몰아내겠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또 선택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가 굉장히 지금 거의 막판에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유동성 위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직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 유로그룹이라든가 이 채권단으로부터 뭔가 많이
그 이해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리스 정부한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레시트라는 이걸 갖다 설명함에 있어서 2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이해하거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이런 것들만 우선 짚어가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주제는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레시트의 재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최근의 문제들, 그 다음에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 경제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그리스 리스크 주요 이슈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발표 자료에는 특히 그 세 번째에 있는 1번이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경제계획안 이게 계속해서 원래 그 발표 자료 찾을 때만 해도 이게 오픈이 안 됐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스피겔 기자가 어디서 얻었다고 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는데 아마 EU 관계자가 오피셜한 이 문서다라고 이제 그 인정을 해주면서 이게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정부가 지금 유로그룹한테 제출한 그 계획안을 갖다가 있어갖고 그래서 그걸 새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그레시트의 재부상에 대해서 1년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갖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결국은 이제 그리스에서 총선이 있고 나서 이제 그리스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는 그래서 아까 강유덕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약간 이제 급진 성향의 좌파 성향에 있었던 시리자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등에 업고 결국은 새롭게 이제 집권당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프라스 총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이 그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2012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부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로존하고 그리스 신정부 간의 그 구제금융 재협상이라는 어떤 그런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뭐 치프라스 정권 같은 경우 초반부터 이제 구제금융 다시 재협상하겠다 긴축 반대인다 이런 굉장히 그 채권단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정책 옵션을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한 2개월, 3개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후퇴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어떤 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치프라스 정권이 그 유로존과의 그 유로그룹 그다음 채권단과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하겠다고 받아들인 것이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거의 한 90% 가까이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90% 가까이 이행을 안 할 것처럼 하고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협상 과정에서 90%가 넘는 어떤 정책들을 갖다 꾸준히 다시 이행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2월 20일 날 잠정 협상 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6월 말까지 한 4개월간의 시간을 갖다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결국은 그리스랑 그 유로존, 그 유로그룹의 어떤 채권단 그룹 간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 경제 변화를 살펴보시면 아까 강유덕 팀장님께서도 앞에 발표에서 발표를 하셨지만 그리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2010년 그 그리스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부터 한 13년까지는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갖다 겪게 되고 작년에 이제 드디어 그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0.8% 뭐 기간에 따라서 0.6%로 이렇게 나올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민간 소비가 그나마 미약하게 좀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고 수출하고 수입 특히 수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경제가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좀 많은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오른쪽 그 그래프 보시면은 결국 소비라든가 정부 지출하고 이제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거의 뭐 GDP의 어떤 그런 플러스 성장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대부분의 그 유로존 국가들이 특히 그 남유럽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개혁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뭐 이런 국가들은 이제 수출에 굉장히 크게 그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는 저 수출 기여가 높다고 하지만 그네들의 어떤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GDP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있어서 아직까지 그리스가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경제 회복세 이런 걸 나타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 한 3, 4년간의 과정에서 봤을 때 경상수지라든가 재정수지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경상수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그 개선이 되면서 그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그리스가 그 문제가 됐던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 경상수지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재정수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가장 많은 폭으로 그 기초재정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2013년, 14년에는 OECD나 IMF에서도 그리스가 성공적으로 지금 뭐 경제 개혁을 갖다 이행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2015년에 이제 정권 교체라는 어떤 그리스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그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다시 다 지금 불확실성으로 전환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결국은 저런 이제 몇 가지 지표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실업률 추이가 보시면은 비록 최근 들어서 약간 뭐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어떤 그런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를 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으면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한테 가장 중요했던 산업을 꼽으라면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일 것 같습니다. 즉 관광 산업이 지난 그 재정위기나 이제 그리스 어떤 그 경기 침체기에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었는데 그리스 청년 구직자들 또는 청년층들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이런 관광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가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관광 산업 위축이 결국은 청년 실업률을 갖다가 급증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런 실업률을 갖다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업률 개선이 좀 요원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가 안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페인하고 많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리스랑 비슷하게 실업률도 지금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거기도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하고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스페인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제조업이 요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QM5인가요? QM3인가요? 그게 다 스페인에서 지금 수입해서 오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스페인에 그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높은 단위 노동 비용 때문에 그 제조업을 갖다 활용을 못하다가 그 재정위기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의 어떤 그런 단위 노동 비용이 개선이 되고 인하가 되면서 결국은 스페인으로 어떤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그것이 결국 스페인 경제의 수출 증대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스페인 경제는 지금 요즘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그리스는 이런 제조업 기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기에 뭔가 이걸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 요소가 아직까지 약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 경제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스 경제를 갖다 지금의 어떤 현재 상을 본다면 이게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평가하는 딱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 전환점에서 이게 딱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다시 경기 회복세가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다시 그래시트가 붉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다시 빠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전환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 경제가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그 유로그룹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찾아낸 경제 개혁안인데 지금 계속해서 유로그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올해 계획안에 이제 뭐 재정 수입하고 재정 지출을 갖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재정 흑자를 갖다가 좀 달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제안들이 있는데 특히나 여기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보시면은 텍세이션하고 다른 그 공공 부분의 어떤 그런 조정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행정구조의 어떤 그런 단순화,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리폼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여기 이쪽 측면에서 재정 수입을 갖다 좀 상당 부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특히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뭔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좀 하면서 지금 개선을 비용을 갖다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장 개혁 같은 경우도 어떤 효율성을 높여서 재정 지출을 갖다 좀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와 동시에 민영화를 갖다 통해서 뭔가 재정 수입을 더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유로그룹이나 이 채권단 측에서는 이런 재정 수지, 그러니까 재정 수지 감축 목표가 아직까지 그렇게 좀 불확실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계획안에 대해서 좀 반대를, 그러니까 좀 리젝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 과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그리스가 지금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제 채무 상환 일정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걸 갖다 과연 갚아 나가면서 과연 이 채무를 갖다 뭔가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런 여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 국가 채무 절대값을 보시게 되시면 밑에 뭐 한 3,400억 유로, 3,050억 유로, 3,240억 유로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절대 국가 채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을 보게 되면 워낙 GDP가 급격하게 지난 10년부터 빠르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GDP 대비 이 비율로 봤을 때는 국가 채무 비중이 거의 18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리스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공공채무, 국가 채무 문제가 국가 채무 문제가 경제에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게, 결국은 국가 채무를 갖다가 좀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요지가 결국은 이제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채무를 갖다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그리스에 대해서 구제금융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리고 현재 그리스 국가 채무를 누가 갖고 있나, 그래서 상당 부분은 EFSF, 그러니까 유럽 안정화 기금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IMF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양자 차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국가 채무, 그리스의 국채를 갖다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 정부랑 채권단과의 어떤 그런 협상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 방향을 갖다가 좀 가늠하는 데 중요한 어떤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연도별 국가 채무 상환 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향후 한 15년간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 상환을 갖다 맞닥뜨리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오른쪽 보시면 2015년 올해 중에서도 특히나 앞으로 7월, 8월에 지금 거의 한 70억 유로 가까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70억 유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6월 말까지 원래 유로존이 원래 그리스에 제공하기로 했던 72억 유로 구제금융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과연 지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협상을 갖다가 아마 이번 24일까지인가요? 4월달 안에 아마 이 72억 유로 결정이 아마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리스 신정부하고 유로존 채권단하고 어떤 건 굉장히 줄다리기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탈퇴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는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EU 탈퇴에 대한 어떤 조항은 있지만 유로존 탈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또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유럽을 갖다가 그러니까 유럽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구해 보면서 유로존 탈퇴 관련 조항을 갖다가 설명하게 될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3번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이게 제가 올 한 3월 초인가 그때 한번 잠깐 그려봤던 건데요.
그러니까 트래블 게임 시어리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양면 게임 이론인데 어떤 국내 그 정책 결정권자가 그 국내 협상과 국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양쪽의 어떤 그런 압력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이겨내면서 뭔가 충족시킬 수 있는, 즉 저 가운데 공통분모에 해당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리스 신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 협상에 있어서는 원래는 그 탄생 자체가 긴축에 다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 걸 등에 업고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채 탕감이라든가 긴축 반대, 이게 가장 유로존 채권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국제 채권자에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들, 즉 원래 원하는 대로 구제금을 갖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거는 가장 좋은 거지만 반대로 국내 협상, 즉 국민들을 갖다 설득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공통분모 안쪽으로 과연 그 그리스 신정부가 얼마나 많이 양쪽을 갖다 이해를 갖다 이끌어내면서 갖고 가느냐,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위에 보시면은 즉 그리스 정부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게 결국 그리스의 익스포저가 2012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과 이렇게 뭔가 블러핑하기도 약간 힘든 어떤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채권자이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많은 70억 유로 이상의 어떤 그런 상환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로서는 굉장히 타임 리밋을 두고 뭔가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그리스 정부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선택지가 점점 더 국제 협상, 즉 채권단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익스포저 보시면은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만 하더라도 만약 그레시트가 됐을 때 받는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보고서보다는 오히려 그레시트가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오히려 평가, 그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그리스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2, 3년 동안 이제 그 높았던 국가들이 그 2, 3년 동안의 과정에서 좀 낮춰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 요인을 갖다 지금 많이 줄여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단 측에서도 과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그리스 정부한테 좀 그 긴축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 리스크 향후 시나리오를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는 유로존 탈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저기다는 안 써놨지만 이제 자본 통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맨 밑에는 그냥 성공적으로 신정부와 그리스 신정부하고 채권단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유로존을 잔류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갖다 나눠놨는데 유로존 탈퇴가 한 25%, 그리고 나머지 한 75% 정도는 그래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잔류할 것이다 라는 쪽에 어떻게 보면은 좀 확률상 더 높은 어떤 베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현재 상황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느 위치에서도 뭐냐면 그 상황이 세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레시트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알 수 있는 게 어느 위치에서도 극단적인 그레시트랑 유로존 잔류가 선택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그레시트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아니고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레시트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레시트란 말의 단어보다 또 오늘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렉시던트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랑 엑시던트 말을 합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렉시트라는 어떤 약간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오히려 그렉시던트, 그러니까 그리스가 계속해서 뭔가 이 국제사회라든가 또 채권단에 뭔가 던져주는 이런 뭔가 약간 돌발성인 어떤 그런 이벤트, 엑시던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좀 이제 매니지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야지 결국 이 그리스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라든가 그 향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진행 방향은 결국은 그리스 정부로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의 그 채권자로부터 그 이해를 갖다 구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게 그 그리스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6월 달에 좀 성공적인 양쪽 간의 어떤 타협안이 나타나기를 우선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발표 감사합니다. 그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금요일 날 또 저녁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꽃보다 할배라고 그 요새 그리스 편을 그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보이는 많은 관광지나 재미있는 것들도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 그 그리스 경제가 지난 몇 년간에 굉장히 치열한,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 상황, 단순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겪었죠. 그 발표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리스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투레벨 게임, 도메스틱 게임, 국내 정치에서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문제와 또 그리스 정부가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다른 유럽 회원국,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을 설득해내야 되는, 그래서 양쪽으로 합의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 자체의 동력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은 유럽 차원에서의 동력으로 될 것인가. 여기서는 뭐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영향에 의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은 국제 금융 상황이라는 이런 커다란 환경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대한 그 코멘트를 우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저희 수원대학교 윤성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윤성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발표하신 경기 침체와 유럽 회의주의의 부상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발표 들었고요. 이 발표 내용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이 또 공부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유럽 회의주의가 부상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럽 회의주의라는 말이 잘 아시지만 그 초국가적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유럽 회의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에서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통합 과정에 있어서 심심치 않게 이제 등장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조약을 비준을 할 때마다 어떤 그 고비의 과정에 있어서 고비를 넘기 전에 이 EU가 앞으로 잘 이 어떤 고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럽 회의주의라는 얘기가 간간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8개국의 회원국별 성향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유럽 통합을 더 지향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고, 유럽 통합을 좀 더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과 이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에 이 유럽 통합, 유럽 회의주의가 부상을 하면서 기존의 이 통합 회의주의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던 그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던 그 회의주의적인 성향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통합 지향적인 회원국조차 그 내부적으로 점점 그 유럽 그 회의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좀 갖게 되는 생각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EU 차원에서 조망을 해 본다면 사실은 현상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어떤 일종의 한계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각국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초월하는 일반화 작업,
것들은 쉽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EU 차원에서 초국가적인 레벨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현상 파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유럽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 인식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논리를 굳이 찾고자 한다면 개별 국가 내부의 사정 또한 좀 함께 좀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유럽 회의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사정을 뭐 살짝 얘기를 들어본다면 아까도 이제 발표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국이 사실은 유럽 회의주의의 어떤 그 용어를 등장시키게 한 어떤 기원이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굳이 이 유럽 회의주의라는 용어가 어디서 등장을 했냐, 뭐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냐, 이거를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2차 대전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미넨 조약 그 전후해서 나치 독일의 유화책에 넘어가서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미넨 조약의 결과 2차 세계 대전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이 어떤 공습을 당하고 나치로부터 공습을 당하고 또 반격하는 여러 과정들과 그런 굉장히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그 스라린 전쟁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과 독일 나치를 자연스럽게 동일시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독일, 나치, 이퀄 유럽, 그리고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우리, 브리티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뭐 문헌들도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ritish us versus European them 이런 식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이 그 후에 영국이 유럽에 대해서 가지는, 특히 유럽 대륙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시각의 전통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유럽과 함께는 있지만 유럽의 진정한 일원은 아닌, 그래서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국 고유의 대EU 어떤 태도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반유럽적인 태도를 그 내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정치적인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문헌들을 좀 보게 되면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위상이 하락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많이 상실이 되었고, 또한 신뢰감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또 약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문헌들을 보면 그 내부, 그러니까 국내 어떤 그 투표를 할 때도 어떤 참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이제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 어필하는 정책보다는 대중 전체의 영합을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 전략을 내세워서 마치 어느 당도 어떤 특정 계층을 이제 타겟으로 삼기보다는 모든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으로부터의 지지, 그리고 결속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뭔가 대비할 수 있는 타자를 내세워서 그 반대 극부로 어떤 그 지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어프로치가 굉장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 대처 수상 때도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블레어 수상 때도 이제 집권 그 선거 전략으로 새로운 노동당, 신노동당 이런 어떤 구호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성공을 했던 그런 우리가 그 이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회의주의도요, 이런 맥락에서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정당의 고유한 성향을 넘어서서 초정파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까도 발표를 하셨을 때 이제 등장을 했던 유킵, 예, 영국 그 독립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킵 자체 선거의 캐치프레이즈가 I am British, not European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제 그 유킵이 당시 이제 사용했던 공약들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들을 이쪽에 보면요, 사실은 뭐 요즘의 이슈는 경제 활성화이죠. 그래서 유킵 자체도 사실은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뭐 이렇게 추려봐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 시간 임금 상승, 그 다음에 채무 삭감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EU 탈퇴, 애프타 탈퇴, 뭐 EEA 탈퇴, 뭐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인 어떤 그 전략 그 구호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약을 이제 크게 공약들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사실은 유킵이 아니어도 다른 당이어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공약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EU 탈퇴라든지 뭐 애프타, EEA 이런 것들 다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뭐 WTO 체제 하에서 뭐 국제무역 위상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뭐 노력도 유킵 내부에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요즘에는 WTO보다도 앞으로 이제 새로 등장할 TTIP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미국 유럽 간에 타결이 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의 어떤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 EU를 탈퇴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를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지 세력과 이런 것들을 더 결집시켜서 궁극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로 좀 이용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이것이 지금 영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프랑스의 프롱 나시오날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자유주의 아니면 보호주의,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시도를 해봤고, 이제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은 제3당, 그게 이제 극좌가 됐던 극우가 됐던 이런 회의주의를 얻고 등장한 이런 그 정당들에게 방점이 지금 가는 시점이긴 한데, 이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이런 경제적인 그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바람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자화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그 지표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의주의 그러니까 그 15페이지에서 보시면 아까 EU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같은 데이터를 놓고 조금 저는 그 현재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좀 꺾이고 있는, 다시 그러니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향후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로 국제금융센터의 김희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은 45분 정도의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한 7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로 그 토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에 이제 발표자들 그 리스판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센터에서 유럽팀을 맡고 있는 김희대라고 합니다. 저는 뭐 또 그리스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오태현 연구위원께서 그 모든 맥락을 다 짚어주셨고, 그리고 아침에 입수한 자료까지도 이렇게 급하게 끼워놓고 이러셔서 뭐 중원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중원부원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날짜를 찾으라면 4월 24일 리가에서 벌어지는 유로그룹 회의입니다. 바로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4월 24일 날까지는 유로그룹의 승인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월 20일 날 그때 타결되었던 유로그룹 성명서에는 4월 말까지 모든 리뷰를 종료하고 최소한 4월 말까지 엘리스트란 말이 나오면서 그때 타결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월 말까지 만약에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 경우에는 그리스의 일시적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12년에 선택적 디폴트 기간이 2주 동안 있었죠. 그런데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4월 말에 만약에 협상이 불발할 경우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4월 9일 IMF 상원부는 공기업에서 자금을 인출해서 막았습니다. 근데 14일 날 4월 14일 날 14억 유로 단기국채 6개월짜리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4.2억이 외국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국채입니다. 외국인 소유자는 반드시 차원을 하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또 공기업이나 공적연금 또는 그리스 은행들이 ECB 몰래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연금과 임금은 이미 지급했지만 4월 말에 또 연금과 임금 합계 24억 유로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어떻게 버틴다 하지만 4월 말까지 협상이 불발된다면 5월 초에 돌아오는 IMF 상환금 한 9.5억 유로 이자와 합쳐서 그 부분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금 시장과 언론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의 어떤 영향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오태현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모두 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6월 말 이전까지 재협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시적 디폴트가 있고 난 뒤에 만약에 디폴트가 장기화된다면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디폴트국이 장기화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것과 그런 것이 그리스와 유로존에게 양쪽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이나 금융거래 중단, 미수금 급증, 대외 신뢰 악화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은 간략한 향후 시나리오를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좀 전 말씀드렸듯이 4월 말 이전까지 합의 불발되면 5월 초에 일시적 디폴트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때 1차 시장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쪽으로 먼저 가보면 긍정적인 쪽 위쪽이죠. 6월 말까지 재협상을 한 번 더 시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시리자가 긴축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72억 유로가 6월 말 이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72억 유로는 트로이카 각각 세 군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먼저 자금을 분할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3차 구제금융을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 60%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시리자가 그 일시적 디폴트를 겪고 나서도 긴축을 철회 요구를 지속하고 반긴축을 고소한다면 이걸 국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퇴 우려가 그럼 상당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레퍼런덤이 강행된다면 이때 2차 시장 충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시리자가 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놓으면 유로그룹이 다시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협상 테이블이 또 열리고 그러면 또 막판에 또 합의가 될 그런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한 25%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유로존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 특히 스페인 등으로의 전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3차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아직은 그리스의 시리자만큼 강력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도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염이 억제되지 않을까. 특히 이 부분에서 QE가 이번에 새로 1월 23일 날 발표된 QE가 전염 억제 기제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쪽 시나리오가 한 15%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것은 이제 전염을 억제하지 못해서 현실화되면서 남유럽 다수국이 이탈하면서 유로존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거의 시나리오상 퍼센테이지는 제로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유로존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거 보면 일단 각국의 그리스 채권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로존 IMF 차관 EFSF까지 2,301억 유로라고 그리스 재정부에서는 자기네들 자료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2 유로존의 중앙은행 간 결제 시스템이죠. 여기에 게재된 현재 라이어빌리티 그리스의 부채가 1,044억입니다. 그리고 어제 ECB가 다시 ELA 증액을 시켜줬죠. 총 732억 유로를 또까지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원래 정상적인 통화정책상 ECB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 386억 유로 엄청난 금액들인데 이게 다 회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민간은행들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비해서 2010년 대비 한 5분의 1 가량으로 그러니까 그때 대비 18.7% 정도밖에 대출이 안 돼 있습니다. 5분의 1로 준 거죠. 5분의 4가 준 건데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34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일반 민간은행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전반은 예상대로 이런 자금 회수는 어려워지겠지만 그리고 일시적인 경기 후퇴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만들어진 ESM이나 은행동맹, QE 등으로 인해서 2012년에 대비해서는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당시에 JP모건이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2.0%포인트 유로존 GDP가 하락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요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요번에 나가면 올해 2015년 GDP는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절반 정도로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죠. 밑에 표는 보면 이게 유로존 각국별로 그럼 그리스의 익스포저가 얼마냐, 공공 부분 익스포저, 민간 부분 빼고 그런 제일 처음에 1차 구제금융 상호 차관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EFSF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ECB가 S&P 증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그리스 채권을 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타겟 2, 그 중앙은행 간 결제 시스템. 그걸 다 모아 보니까 이렇게 달러로는 보면 총계가 2015년 1월 기준으로 3,325억 달러 정도 되고 GDP 대비 이 퍼센트로 유로존 GDP 대비 퍼센트로 보면 3.4%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여기에 대해서 이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그리스 부채가 그동안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부채 민간에서 온 부채에서 전부 다 공공부채 즉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한 80% 그리스 부채의 80%가 공공부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걸 로스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GDP의 3.4% 간을 유로존 GDP가 상당한데 그중 3.4%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시면 4%, 5%에 육박 5%를 넘는 국가들까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익스포즈가 큰 나라들도 있는데 단순히 3이라는 숫자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충격이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GDP 대비 3% 이상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브렉시트의 그리스 영향이 어떤가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뱅크런부터 발생할 것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ELA 자금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것이죠. 금융 시스템이 그러면 붕괴될 것이고 그러면 민관, 정부와 일반 기업들이 디폴트 상황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이 바로 중단될 것이고 그러면 국내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서 고인플레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금융 시스템 부분에서 유로화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드라크마화 또는 약속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로화 표시 부채가 상당히 급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드라크마화를 도입할 경우에 한 50% 절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EU 탈퇴로 관세 비관세 장벽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생필품 부족이나 경제 상황 악화 시 정정 불안이나 내전 또는 군사 쿠데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시장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경기 침체는 그리스의 성장률은 한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타 지역 영향.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유로존하고 그리스는 그런데 여타 지역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타 지역은 금융시장만 일시적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정상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유로존 주가 1%포인트 하락 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1%포인트, 영국은 0.16, 일본이 왜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0.56 정도 퍼센트포인트로 그렇게 저희 모델을 돌려보니까 나오던데 충격 반응 함수를 보면 1개월 내 하락 돈 조성은 같이 하락하는 것은 상당히 강화되지만 2개월째부터는 반등해서 3개월째는 영향이 아예 소멸되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2년간 누적한 걸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브렉시트로 만약에 유로화가 10% 약세를 보인다면 미국 2년간 마이너스 0.2%, 일본 마이너스 0.1% 이렇게 보고 있고 OECD 전체로는 플러스 0.2, 즉 유로 지역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채권 금리는 100bp 정도 상승하더라도 그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글로벌 기준 차익 금리에서 기준 금리가 리보 또는 미국의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유럽 금리의 어떤 변화에 큰 민감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시리자의 긴축 반대 및 그리스 은행 부실 경쟁력 개선 한계 등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라도 상당한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오 위원님께서 정부 부채 축소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2022년까지 120%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어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마찰이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남유럽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지출 확대와 금융기관들의 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대비 5분의 4나 민간은행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대출을 줄여놨는데 이걸 늘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한국 영향을 넣어봤는데 이게 최초 저한테 이게 원고가 왔을 때는 한국의 영향을 넣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한국 영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발생 우려 고조 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은 곧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통화정책 방향과 강도 차이 그리고 기업 실적과 경기 사이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리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EU 경제 성장률 1%포인트 감소 시 한국의 대EU 직접 수출은 12%, 우회 수출은 13%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 수출로 환산하면 한 5% 정도 감소하는 그런 정도 효과가 생기고 우리나라 수출이 5% 정도 줄면 우리나라 GDP가 0.20% 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또 그럼 유로존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때 한국 성장률은 얼마나 변하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IMF는 0.20%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했고 저희 센터에서는 0.31% 포인트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부는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하고 외환 건전성 기조 유지, 국제 공조 강화, 그리고 교육 다변화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적었냐면 각 국가별 그룹들 간에 어떤 형태들든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영 제국들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가들 간의 그룹을 쫙 모아봐서 얼마나 이질적인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가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본 거죠. JP모건 자료인데 제일 오른쪽이 물론 EMU 그러니까 유로존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52.6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작위로 국가 이름이 M으로 시작되는 나라들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질성이 한 52.6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유로존은 더 이질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유럽 회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 맥락이 결국 이어지는데 어떤 단일화된 위기관리책이나 의사결정 체계의 어떤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꼭 그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2의 그리스의 출현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에 준하는 멋진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내용상 아주 알찬 세션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를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세션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질문 한두 가지 혹시 있으면은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 그 발표자들께 최종적으로 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한 아주 종합적인 그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표자들께 간략하게 다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간략하게 그 코멘트 부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지적 윤성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유대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발표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주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유럽 전체 차원에서 유럽 회의주의와 그다음에 뭐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검증해 보자 했던 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화시킨 작업인 측면이 강했고요. 결국은 국가별 내부 사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그 정당들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분석이 이제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들 위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희대 의원님 그 코멘트라든가 발표 굉장히 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보면 위기가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향이 작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과거 2012년에 비해서는 2015년도에 어떤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전보다는 뭔가 대비가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해가 되면 좀 더 폭넓은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얼마 전에 또 이건 뭐 기사였는지 아니면 아티클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레시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석, 영향 보고서 뭐 이런 거 갖다가 전망 보고서 이런 거 갖다 몇 군데서 아마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항상 그네들이 붙이는 말은 아마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일정 정도의 가정 전제를 깔고 하는 이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큰 폭의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인정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발표하는 이런 파급 효과라는 것이 결국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많이 마무리하는 쪽으로 아마 보고서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과연 이제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대응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 오늘 새벽 아침 6시에 그리스 정부가 그레시트를 갖다 발표했다라는 그게 가정하에 이제 쭉쭉 그 유럽 중앙은행하고 이제 독일 재무부 그다음 독일 분데스방크가 어떻게 이걸 갖다 매니지하고 어떻게 그 조정할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걸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보니까는 저녁 6시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안에 그게 그 그레시트랑 어떤 그런 리스크가 터져도 그 하루 딱 6시 저녁 6시 안에 뭔가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 체계를 갖다가 과거와 달리 지금 독일 정부가 마련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실전 상황처럼 뭔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매니지할 수 있는 수준을 갖다 계속 EU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저희 또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 위기 거의 5년이 넘은 문제였죠. 그 5년이 넘게 끌어오면서 해결 국면과 새로운 위기 국면 여러 가지를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지속적인 관심과 또 그 대응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토론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그 참석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